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할 허민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근세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의 경제, 그러니까 이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이 농본주의를 이제 강조를 했었어요. 농업이 이제 근본이라는 얘기죠. 그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이 천하의 어떤 그 근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농업은 굉장히 강조를 한 반면에 이 상업은 굉장히 좀 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은 이제 말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농업은 이제 그 본업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농본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산업공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산업공상, 이 수직적 서열이거든요. 사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놓았던 게 뭐냐면 이 농이에요. 농민이에요. 공민, 이 수공업인, 이 상인, 이 수공업인이나 이 상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상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실했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공상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농본주의 정책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시키고, 유교의 검약적 생활관, 유교는 굉장히 좀 검약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리학적 신분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추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중농 정책을 보면 토지를 개간하고 양전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죠. 토지 측량하는 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농법도 이제 개발하고 2년 3작, 연작 3경. 연작 3경이라는 말은 매년 농사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양법이 보급이 되고, 이양법은 이제 모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내기가 보급이 되고, 수리시설이 확충이 되고, 그리고 농사직설이 보급이 됩니다.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때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 농법 기술을 써놓은 그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농사직설. 그래서 이제 상공업 정책을 보게 되면 중농업사 정책입니다.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 그래서 이제 산업공상에 이러한 직업적인 차별이 있었다. 성리학적 경쟁원에 의해서 조선은 엄연한 그 유교적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 소비를 좀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교통수단이 미비했었죠.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급자족인 농업 중심의 경제가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게 되다 보면 생산력이 증가를 해야만이 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잉여를 가지고 시장에다 물건을 내다 팔 수가 있는데, 잉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다 세금 내고 우리 식구들 먹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급자족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과 물건끼리 이제 교환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유통이 그래서 이제 부진하죠. 그래서 이제 삼배라든지 모명이라든지 또 미곡, 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화폐를 대신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경제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토지제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제도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조선이 세워지기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391년에 고려 공양왕 때죠. 공양왕 때에 이 역성혁명파 사대부들이 과전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의 공사전적, 공전, 사전, 이 토지대장을 전부 다 이제 몰수를 해요. 곤문세족들이 이 불법 탈법을 동원해서 차지한 이 수조권적 이 토지를 완전히 몰수를 해서 3박 4일 동안 태웠다고 그래요. 너무 이 토지대장이 많아갖고, 태우는 데만 3박 4일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려사 식화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공전 사전을 몰수를 해서, 이 토지를 누구에게 이제 나눠주느냐, 수조권적 토지를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하면 관리들에게. 그래서 관리들을 이 신진사대부들이죠. 그러니까 1과부터 18과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토지가 바로 이 과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나눠주냐면 경기 지역에 한해서 토지를 분급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전이 보통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통 이제 공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의 1 셀을 10분의 1 셀을 걷게 되고, 10분의 1의 조를 걷게 되죠. 10분의 1을 조를 걷게 되고, 그리고 현직 관리들에게 이 토지가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전직 관리도 이 토지 지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 전직이지 않습니까? 전직 관리가 되는 건데, 전직 관리가 되어서도 수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전현직 관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현직 관리에서 물러나고 그 관리가 나중에 죽게 됐을 때, 그때에 이제 그 국가에다 반납을 하는 이런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었냐면,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이 토지도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현직 관리가 원칙적으로 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되지 않고 이게 세습이 돼요. 자, 수신전이 뭐냐면, 자, 관리가 이제 죽었어요. 관리가 죽게 되면 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경제적인 기반을, 그 아내의 경제적인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아내에게 토지가 지급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아내마저 죽었을 때에는 그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어렸을 때에, 자, 양육하여 구휼하여 양육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 자식이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휴량전이라는 명목으로 토지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반납인데, 관리가 죽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전법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법이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급이 될 토지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지급하고 수신전, 휴량전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세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전법이 나중에 바뀌게 돼요.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전법. 조선 이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전현직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직전법 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현직 관리에게만. 알겠죠? 현직 관리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도 이것도 세조 때 와서 이제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세조 같은 경우는 1453년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권력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단종도 내쫓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훈신들, 공로 훈자를 써서 이 훈구파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훈구파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직전법을 시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공무원이 좋은 점이 뭡니까? 자, 공무원이 굉장히 열풍인데, 이 공무원이 좋은 점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이 나오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사명감 있게 또 하게 되는데, 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연금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무원이 노후 대책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에 좀 더 이 수탈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못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분의 1만 이 조를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분의 2도 걷고 10분의 3도 걷고 자기 마음대로 막 걷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려 말 때 이 고문세족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훈구파들이 특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성종 때죠? 성종 원년에 직전법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자, 관수관급제로 바뀌게 돼요. 자, 관수관급제로 바뀌게 된다. 조선 성종 때죠? 성종 원년에 관수관급제로 바뀌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농민이 이 수확을 해서 이 조를 관리에게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가 이 비행을 저지르잖아요. 10분의 1만 거둬야 되는데 10분의 2도 걷고 3분의 3도 걷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리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관리에게 그 조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조를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국가에게 조를 직접 납부를 하고 10분의 1 납부하고 국가가 그 조를 이 관리에게 지급이 되는. 두 번에 걸친 이 절차를 통해서 관리가 조를 이제 지급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관수관급제예요.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과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관수관급제를 시행을 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절차가 또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봉의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로 그래서 또 바뀌게 돼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자, 조선 명종 때죠. 명종 때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선 명종 때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전주 정벽제의 이런 형태의 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지주 전호제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지주 전호제로 이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전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전주는 뭐냐면 수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이 전주라고 얘기해요. 그죠? 전주라고 얘기하고 이 전객은 뭐냐면 수조권을 행사하는 이 전주에게 조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이 전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이 전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주가 이제 소멸되는 거잖아요. 소멸되다 보니까 이 관리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되냐면 토지 소유를 이제 늘리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자영농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적 토지를 이 관리들이 늘리게 되는 거야. 이 자영농민들을 협박을 한다거나 또는 헐값에 매입을 한다거나 고리들을 통해서 그 토지를 다시 뺏들어 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관리들이 토지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지주가 되는 건데 지주가 되고 이 전객이었었던 이 자영농민들이 이 전호로 이제 다 바뀌게 되는 거야. 전호는 뭐냐면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전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작농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전객이 자영농이 전주에게 조를 10분의 1만 납부를 하면 되었었잖아요. 10분의 1만 원칙적으로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됐었는데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전호가 지주에게 땅을 빌리는 대가로 2분의 1로 2분의 1을 납부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10분의 1이 낫습니까? 2분의 1이 낫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농민들이 좀 살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명종 때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제도를 보시게 되면 과전법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사전개혁 주장하면서 과전법 공포를 했었다. 조준 정도전 등이 전제개혁을 추진했었고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몰수를 해서 공사전적 공전사전에 그 토지를 완전히 불태웠다. 곤문세족을 전개해서 추출했었다. 목적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토지 재분배를 통한 신진관료, 신진사대부를 얘기하죠. 신진사대부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농민 생활을 향상하고 군량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과전법 지급 내용은 전조는 결당 최고 30두, 그러니까 1결당.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1결은 보통 이제 300두가 생산되는 토지를 1결이라고 얘기해요. 300두가 생산되는 토지는 1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00두의 10분의 1이면 그 30두씩 그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30두, 그래서 10분의 1 전조를 받아서 그중 15분의 1의 지세를 국가에 납부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농민이 경작을 했었어요. 경작을 해서 1년에 150가마를 수확을 했었습니다. 150가마를 수확을 하게 되면 관리에게 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관리에게
10분의 1의 조를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의 조를 납부를 하게 되면, 몇 가마를 납부를 해야 되냐면, 15가마를 관리에게 납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라고 얘기합니다. 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15가마가 관리가 이제 받지 않습니까? 15가마를 관리가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땅을 받은 대가로 국가에게 세를 납부를 하게 돼요. 15분의 1의 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가마의 15분의 1이면 1가마를 국가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와 세가, 조세 제도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국가 소유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전법 지금 내용에서 이제 보게 되면 수조권의 귀족 여하에 따라서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를 이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조를 관리에게 납부하면 이 사전이 되는 거고, 그 조를 국가에게 납부를 하면 이제 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사전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제 보통 공전이 설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은 경기도로 제한한다. 양반 관료의 관등에 따라서 18등급.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1과는 150결, 18과부터 10결까지의 땅을 지급한다. 1대한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전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로 수조권은 국가에 소속되었다. 사전은 수조권이 개인이나 관아에 속했다. 한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 수신전, 휴량전 등이 점차적으로 세습이 된다. 자, 과전이 그러니까 이 수신전과 휴량전의 면목으로 세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신 관리의 증가로 사전이 부족해지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이제 직전법이 시행이 되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자, 권문세족의 사전이 혁파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지배의 공전이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자,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던 수조권적 지배가 약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신진 관료층의 경제적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과전법의 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신전, 휴량전 설명해드렸었죠. 공신전은 이제 공신에게 지급이 되는 토지, 군전은 군인에게, 내수사전은 이제 왕에게 지급이 되는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록전은 이제 지방의 수령에게, 공회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게 지급이 되는 토지, 학전은 학교에게, 서원전은 사찰에게 지급이 되는 토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수신전과 휴량전 설명해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직전법 시행으로 폐지가 되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직전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부금해드렸다고 설명해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사적 소유권이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토지 수조권이 세습되자 지급할 과전이 부족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적 소유권이 이때 사적 소유권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적 소유권이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전주와 전객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지주전여제의 확산,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주전객. 이 전주는 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전주라고 얘기하고, 전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주에게 조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전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지주전어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국가에서 엄격하게 이제 토지를 이제 관리하지 않습니까? 뭐 관수광급제도 뭐 실시를 하고 직전법도 실시를 하는 등 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토지를 점점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지주전어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농업 생산력이 향상된다. 농민 경제의 발달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인 전객의 권리와 사적 소유권이 안정되어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직전법이 시행이 되었다는 거. 점점 지주전어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대는 점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전조는
어떻습니까? 점점 감소를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주정격제. 예? 전주정격제가 전주정격제가 그래서 명종 때에 폐지가 되면서 이제 과전법 체제가 붕괴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직접법 시행의 목적은 양반 지배 세력과 토지 점유 상태를 이제 단절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양반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인해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공을 세운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개유정난 이후에 공을 세운 이 신하들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유 개념의 정착으로 대농장이 확산되고 전주정격제 대신에 자치주전제의 형태가 확산된다. 농민몰락으로 유목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자, 그럼 이제 관수관급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 혹은 사망한 뒤에 경제적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이 재직 중에 전객에게서 전조 및 볏집을 규정 이상으로 징수하는 등 공무원 비리,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런 수탈이 자행이 된다. 국가가 경작자로부터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는 관에서 거두어서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시행이 되었다.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 권한이 폐지되어 국가에서 토지 및 농민을 직접 지배를 했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수조율과 볏집의 징수량을 규정이 되었고, 규정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주인 관리들의 직접적인 답험 손실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험 손실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가 답험을 하는 거예요. 답사해서 탐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토지가 그러니까 그 식량이 그러니까 그 쌀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를 직접 가서 답사해서 탐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마가 생산됐는지 200가마가 생산되었는지를 직접 가서 이제 탐험을 해서 이제 그 조를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가마 생산되면 10가마, 200가마면 한 20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답법 손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사에서 탐험해서 또 이제 그 흉년이나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액을 책정을 해 주어요. 그래서 조를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답법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조자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중앙 집권화 그리고 전주와 전객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가 나타났었다. 자, 직접법이 폐지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 관계인 전주정격제가 해체되고 사적 소유권의 바탕을 둔 토지지배 관계인 지주전호제의 본격적인 형태가 나타났었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관리 보수의 녹봉이 지급이 되고, 이제 그 완전하게 이제 그 봉급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요. 자, 농장이 확대되고 사적 소유권이 집중되면서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점점점 강화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전법 체제가 붕괴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조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법의 조세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 과전법이 실시가 되고 나서 조세 제도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자, 이 과전법이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전법 체제가 이제 그 구축이 되면서 이제 전국의 토지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등 전 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품질을 세 등급으로 구분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비옥한 토지는 좀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좀 이 척박한 토지는 적게 수출을 하는 굉장히 공평한 제도를 이제 만들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답험 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이제 마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다 보면 항상 흉년이 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이 흉년이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흉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마가 든다거나 또는 이 가뭄이 들었을 때 농민들이 흉년이 들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이제 면제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는 수조권자를 이제 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주가 직접
자, 답사를 해서 자,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주 답험. 전주가 직접 답사를 하고 이제 탐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하게 돼서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을 이제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손실분을 이제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들이, 자, 이 수조권자들이 전주가 이 농간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비리를 저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세금을 감면을 해야 되는데 감면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수취를 하는 등 이런 식의 어떤 그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손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걸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 전주가 답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답험을 하게 되냐면, 자, 관에서 답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에서 직접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관에서 답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리가 발생을 해요. 이때는 어떤 비리가 발생하냐면, 이 관리들이, 자, 농민들에게 뇌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아닌데 뭐 흉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뇌물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고, 자, 이것도 문제고, 어쨌든 이런 3등 전품제라든지 이런 답험 손실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자, 이런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처법 체제 하에서 조선 세종 때죠. 세종 때 이 토지 제도가 실시가 돼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 농민들 17만 명에 달하는 이 농민들에게, 자, 이 토지 제도를, 자, 이 공법이라고 하는 이 토지 제도거든요. 공법을 실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 찬성과 반대를 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보게 되면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좀 더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세종대왕이 한 20년간에 걸친 고민 끝에, 자, 이 공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공법이 뭐냐면, 연분 구등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분 6등 법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과전법 체제에서 1결당 자, 토지를, 세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30두를 냈었죠? 1결은 뭡니까? 300두가 생산되는 이 토지를 1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부법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는, 자, 1결에, 그러니까 토지 면적 단위로 이제 1결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생산을 단위로 해서, 자, 토지의 그 단위를 이제 계산한다. 그래서 1결은 300두다. 300두에서 10분의 1의 조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두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조선 초에 들어서서 이제 그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해요. 농업 생산력 증가를 하고, 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감면시켜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분구두법을 하게 되면서, 자, 풍흉에 따라서 그 해가 풍년인지 또는 흉년인지에 따라서, 자, 그 해의 상상년 또는 상중년 또는 상하년 이렇게 해서 하년까지, 자, 9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자, 매년 9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1결당 그 해가 이제 상상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얼마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자, 20두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중년일 때는, 자, 18두를, 상하년일 때는 16두를, 자, 2두씩 깎이죠? 자, 깎여서 하하년일 때는, 자, 4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엄청 흉년이 되겠죠? 그래서 과전법 체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때는, 자, 1결당 최고, 가장 풍년일 때 30두를 납부를 했었는데, 자, 공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가장 풍년일 때 20두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두가 깎이게 되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었겠죠. 자, 그래서 공법이, 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었다는 걸 이제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전분 6등법,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전분 6등법이 또 시행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등 이척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등급을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수동 이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1등급부터 자 1등전이라고 얘기하죠. 1등전부터 자 2등전, 자 3등전, 점점 해서 이제 6등전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냐면 이건 풍경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 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가 이제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요만한 토지밖에 안 되는데 1결이에요. 그러니까 300두가 생산된다는 얘기죠. 요만한 토지밖에 안 되는데 1결이에요. 그래서 요 토지를 1등전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토지는 자, 토지의 면적이 요만큼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척박해요. 요만큼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결이에요. 요것도 1결이죠? 자, 요것도 1결이고. 300도밖에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를 정부에서는 자, 6등전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책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수동이축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분육특법을. 이런 식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자,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이 농민들을 위해서 한 정책이지만,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연분구두법이지 않습니까? 연분구두법인데, 이게 조선 초기 때, 15세기경이죠? 15세기 때는, 지주들보다는 자영농이 더 많았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전주 전객제. 그 다음에 지주 전호제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 전주와 전객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많이 들어가겠고, 전객은 아무래도 피지배층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객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들이 자영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영농이 지주전호제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영농이 전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으로 전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자, 이들은 뭐가 되냐면, 이 소장농이 되는 거죠. 소장농이 되고, 이 지주가 사적 토지 소유를 이제 확대를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15세기 때는 힘없는 자영농들이 정직하게, 자, 상상년일 때는 상상년으로, 자, 상하년일 때는 상하년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1등전이면 1등전, 뭐 3등전이면 3등전, 정직하게 이렇게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면 자영농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16세기 그러니까 지주와 이제 그 자영농들이 자, 정직하게 중앙정부에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게 16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강력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리를 더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겠죠? 관리들이.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와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하하년에 일반 화현승이, 하하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방 고을에서 뭐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지주들이 조사를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하년이 되는 거예요. 하하년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또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일반 지주들은 6등전이 유리하겠습니까? 1등전이 유리하겠습니까? 자기 토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6등전 같은 경우 세금을 덜 내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6등전에 일반 화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힘없는 그 자영농자들은 정직하게 그대로 이제 1등전으로 계속 책정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계속 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가진 자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일반 자영농민들의 토지를 계속해서, 자, 뺏어오고, 소유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농민들은 계속해서 전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조선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영조 때가 되겠죠? 영조 때에, 자, 1결당 세금 액수를 영원히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고정한다. 영정
법이 자, 조선 인조 때에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결당 20도지 않습니까? 1결당 상상력 20도, 뭐 이런 거 관계없이,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무조건 사두만 납부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1결당 무조건 사두예요. 사두면 납부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 미봉책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자영농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전호로 바뀌게 되죠? 전호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호가 지주에게 얼마를 내요? 2분의 1세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를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정법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혜택이 별로 가지 않는 그런 미봉책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정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관리들이 공법 시행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이 사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또 저기 뭐 과학기술도 이제 발전시키고 뭐 훈민정음도 창제하는 등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또 발전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15세기 때 찬란한 민족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갔었는데, 이 공법만큼은 좀 이렇게 좀 잘 되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또 받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되겠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 과전법의 조세제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토지를 3등급, 제가 말씀드렸죠? 3등급. 자, 3등 전품제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자, 1결의 토지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30말. 그러니까 32를 이제 납부를 한다는 얘기죠. 다펌 손실법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뭐, 공양왕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과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시가 되는데, 추수기에 관원이 직접 논밭에 나가서 수확량을 보고 세금 액수를 감면을 해 주어야지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조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다펌 손실 과정에서 관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4, 15세기 농사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세 번째, 자,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로 인해서 면리제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면임이라든지 또는 이정, 뭐 이런 면리제가 이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지방에 있었던 아전들, 향리들을 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향리와 또는 유력자들의 어떤 부정과 어떤 불법, 어떤 유착관계, 이런 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자, 부정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런 조세제도를 개선했었다. 그래서 공법을 시행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이제 공법을 보시게 되면, 자, 목적하고 나와 있죠? 토지 생산성에 대응하여, 토지가 굉장히 생산성이 이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응하여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이제 조세에 이제 공평하게 이제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펌 손실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 폐단을 시정하고 농민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자,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전분 6등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해의 농사 형편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거두게 되었었다. 특히 연분 9등법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로 제시가 될 때에 사용되었었던 기구가 뭐였었냐면, 자, 치구기가 사용이 된다. 치구기가 뭡니까? 조선 세종 때에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지 않습니까? 과학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얼마큼 비가 왔는지, 얼마큼 비가 적게 가뭄이 들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자, 연분 9등법의 상상년, 뭐 상상년이나 또는 하하년을 발표를 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라도부터 점진적으로 뭐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 그 밑에 각주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측량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목법이라고 나오죠? 경목법은 이제 중국에서 주로 유행하는 방법인데, 토지 생산력을 단위로 해서 우리는 1결을 말하지 않습니까? 토지 단위를 1결로, 토지 생산성을 단위로 해서, 생산성 단위로 해서 1결을 특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 경목법이라고 얘기해요. 경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토지 면적을 단위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완전 사라지게 되고, 이제 결부법, 결부제. 그러니까 토지 생산력을 단위로 해서,
자, 1결당 세금을 수취하는 이런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부의 손마디 길이를 근거로 해서 한자로, 자, 이만큼 얘기하죠. 한자로 토지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확한 주척을 사용한다. 이 주척에 관해서는 밑에 또 각주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래서 연분 융등법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보시게 되면, 자, 조세 균등과 감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중간 부정을 막아, 자, 소농민의 안정과 국고를 충실하겠다. 그래서 면 단위로 해서 매년 풍용에 따라서 20분의 1로 최고 20두, 최하 4두를 징수를 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조선 초기 때 아까 설명드렸었죠. 15세기 때, 그러니까 지주와 자영농의 어떤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부담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토지 등급도 이제 그 정직하게 보고를 하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연분 책정 면에서 농민 내 어떤 조세 부담이 그래서 이제 경감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16세기 이후에는 전국이 하하연분으로 고책화되는, 자, 이런 모습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지주제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지주 사족에게 유리한 세율로 결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연분구등법, 전분 육등법의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자,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세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는 공법 시행 과정에서 관리의 부정부패로 객관성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조사할 때마다 굉장히 시간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 인조 때 영적법이 시행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토지 1결당 4두로 이제 고정시켰다. 그래서 영적법이죠. 나중에 영적법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전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전사업이 뭡니까? 토지 측량하는 사업이죠. 자, 양전사업은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인데, 자, 그래서, 자, 20년마다 경국대전에 나와 있어요. 20년마다, 원칙적으로 20년마다 토지를 측량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해야 돼요. 양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년마다 하지 않고 수십 년마다 하거나 또는 그 100몇 년마다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양전 사업의 목적을 이제 보게 되면 전결, 그러니까 토지 결수죠. 토지 결수를 파악을 하고 양안에 누락된 토지를 적발해서 이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었다. 토지 경작 상황의 변동을 조사하여 전세를 이제 징수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토지의 실제 경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토지 측량 제도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0년마다 시행이 되죠. 원칙적으로는 그 결과를 양안에 기록을 하고 토지 대장을 얘기하죠. 양안은 양전, 그러니까 토지 측량을 할 때는 자, 균전사를 파견하여서 균전사라는 관리를 각 고을마다 파견을 해서 토지를 측량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 수령이라든지 그 실무자들이 어떤 위법 사항을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전 제도와 관련해서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양전 제도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이라든지 경비 등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규정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20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지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더 지난 뒤에 시행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양전 제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